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오토바이를 사고 싶은데 돈도 있고 당신이 사는 도시에는 모든 제조사의 대리점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제약을 잠시 두고 여러분은 이미 어떤 이륜차를 살지 결정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조합인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어떤 딜러도 판매하지 않는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바로 디젤 엔진이 장착된 오토바이입니다. 네, 이 이야기에는 실제와는 조금 다른 다소 자극적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제작의 역사에는 디젤 연료로 작동하는 오토바이를 소규모로 생산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은 휘발유 엔진 오토바이나 현대의 전기모터 오토바이 차이처럼 대중적으로 보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디젤 오토바이는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크로스모토 채널에서 즐겁게 시청하세요. 디젤 엔진은 독일의 엔지니어 루돌프 디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으로 실린더 내에서 기계적 압축으로 인해 공기의 온도가 상승하여 연료가 점화되는 피스톤식 내연기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료 공기 혼합물의 점화를 점화 플러그로 하는 내연기관과 디젤 엔진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엔진이 나온 걸까요? 모든 것은 경제성과 효율성에 달려 있습니다. 초기의 내연기관 엔진들은 효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또한 연료 시장도 달랐습니다.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더 효율적인 장치 개발을 고민했습니다. 먼 1824년에 니콜라 레오나르 사디카르노는 연력학 사이클의 개념을 공식화했으며 이후 이 사이클은 카르노 사이클로 불리게 됩니다. 가장 경제적인 열기관에서는 연료의 연소 온도까지 작동 유체를 가열하려면 부피를 변화시켜야 하며 즉 빠른 압축을 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루돌프 디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엔진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1893년 초여름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디젤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오랜 이론적 실천적 활동과 비평가들의 비난에 맞서는 일, 그리고 후원자 찾기 같은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제품, 즉 디젤 엔진이 완성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렸습니다. 이것은 성공이었고 1898년에 루돌프는 자신이 설계한 엔진의 제조 라이선스 판매로 이미 100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엔진은 여러 가지 장점 덕분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 효율이 더 높고 연비가 좋으며 저속에서 뛰어난 견인력을 자랑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디젤 엔진은 선박, 디젤 기관차, 트랙터, 버스, 트럭, 탱크, 승용차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디젤 엔진은 피스톤 항공기나 오토바이 제작에 매우 드뭅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바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상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오토바이 생산 역사에는 디젤로 작동하는 이륜차가 몇 대 있었습니다. 차고에서 만든 장인들의 자작 오토바이도 꽤 많이 존재합니다. 포스트 소비에트, 유럽, 대서양 건너편 모두 결국 몇몇 자작품에 불과합니다. 소규모 양산에라도 이른 제조사는 겨우 10곳 정도뿐입니다. 급하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미군의 헤이즈 다이버시파이드 테크놀로지스 M1030, 네덜란드의 투안드로이바 트랙 800CDI, 독일의 네안더의 고유의 밸런스드 트윈 크랭크샤프트 엔진, 그리고 인도의 로얄 엔필드 타우러스입니다. 혼다, 야마하, 할리 데이비슨, BMW와 같은 대형 모터사이클 브랜드 중 어느 곳도 디젤 바이크 제작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디젤로 작동하는 이륜차를 만들고 양산하려고 시도했던 덜 유명한 브랜드들조차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게 담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제 이전 영상과 쇼츠에서 예를 들어 트랙티 800CDI가 100km당 연료를 단 2리터만 소비했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바카르다 아이라가 약 2.3리터를 소비했다는 얘기를 듣고 비밀 세계 정부가 이런 프로젝트를 억압한다는 댓글을 남깁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비싼 휘발유를 더 많이 사고 태우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들에게 이익입니다. 여러분은 오토바이에 디젤 엔진을 다는 것이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방해할 필요도 없었죠. 디젤 엔진의 작동 원리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가솔린 엔진과 달리 가솔린 엔진에서는 흡입 단계에서 실린더로 연료와 공기의 혼합물이 들어가지만 디젤 엔진에서는 오직 공기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료는 이미 압축되어 뜨거워진 공기 속으로 분사됩니다. 이 온도 때문에 연료가 점화되는 것이죠. 공기가 충분한 온도를 가지려면 일정한 압력까지 압축해야 합니다. 내연기관에는 압축비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스톤이 하사점에 있을 때 실린더 부피와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을 때 연소실에 남아있는 부피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오토바이용 가솔린 엔진의 압축비 한계는 14대 1입니다. 반면 디젤 엔진의 경우 압축비가 14대 1에서 시작해서 26대 1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부피의 비율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텐데, 이는 디젤 엔진의 피스톤 스트로크가 가솔린 엔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롱스트로크 엔진은 저회전에서 큰 토크를 만들어냅니다. 연료 소비 면에서도 더 경제적이고 고회전을 좋아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디젤 엔진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단순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터사이클 여행자나 일반인 모두 오토바이의 경제적이고 토크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엔진을 원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디젤 엔진이 모터사이클 세계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만든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엔진과 그 개별 부품들은 충분한 강도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조업체들은 작업 조건에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면서도 뉴턴짜리 주철벽돌을 만들지 않기 위해 타협점을 찾습니다. 디젤 엔진의 실린더에서는 더 높은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도도 더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디젤 엔진은 동급의 가솔린 엔진보다 더 무겁게 됩니다. 승용차는 20타 10kg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오토바이는 이 정도 무게 증가도 치명적입니다. 동력 장치는 오토바이 전체 무게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오토바이에서는 크루저나 투어링 모델을 제외하면 1kg이라도 줄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든 모델이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무게는 곧 불필요한 크기 증가로 이어지고, 게다가 스트로크가 긴 엔진은 실린더가 더 길고 크랭크 축의 반경도 더 큽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은 더 무겁고 큽니다. 오토바이는 가벼움과 컴팩트함이 중요하죠. 둘째로, 연료가 뜨거운 공기와 접촉하면서 점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소실에서의 연소가 덜 제어되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연료 방울이 표면에서 타기 때문입니다. 가솔린 엔진의 연료, 공기 혼합물은 점화가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압축 행정 전체 동안 모든 것이 고르게 섞이고 분포되어 결국 한 번에 점화될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솔린 엔진에서는 점화 플러그에서 점화가 시작되어 화염이 퍼져나갑니다. 디젤 엔진에서는 연소실 내 압축된 공기의 온도가 고르지 않아서 가장 뜨거운 여러 지점에서 점화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엔진에 진동이 생깁니다. 사실 디젤 엔진 특유의 소리는 이 모든 진동이 만드는 교향곡입니다. 참고로 혼란스러운 진동을 흡수하려고 피스톤을 더 무겁게 만들며, 이는 무게 증가의 또 다른 요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토바이 진동을 좋아할 수 있지만 그런 진동이 심한 오토바이로 몇백 킬로미터를 달려보면 분명 불쾌할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관절 문제와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작지만 강력한 엔진을 얻기 위해 오토바이 엔진은 고회전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고회전 엔진은 디젤과는 맞지 않습니다. 예외라면 네안더 오토바이의 독특한 엔진 정도인데, 이 엔진은 쇼스트로크 방식이라 7000rpm까지 무리 없이 회전합니다. 그렇다면 왜 디젤 엔진을 고회전까지 돌리지 못하는 걸까요? 피스톤 엔진은 최대 설계 회전수를 초과하면 그냥 파손되고 맙니다. 그래서 크랭크 축이 회전할 때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는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4. 행정 엔진에서는 크랭크 축이 한 바퀴 돌 때마다 피스톤이 2번 속도를 줄이고 가속하며 2번이나 운동 방향을 바꿉니다. 고회전 엔진은 스트로크가 짧고 커넥팅 로드와 피스톤이 작고 가볍습니다. 반면 디젤 엔진은 스트로크가 길고 커넥팅 로드와 피스톤이 크고 무겁습니다. 이런 부품들을 높은 회전수로 돌리면 완전 난장판이 됩니다. 디젤 엔진의 낮은 회전수는 단지 구조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연료 연소 방식의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특성은 연력학 사이클 그래프로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디젤 사이클이 있지만 모든 현대 디젤 엔진은 트링클러 사이클을 따릅니다. 간단히 말해 디젤 엔진은 연료가 효과적으로 연소되기 위해 일정한 최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분사된 디젤 연료 방울들이 완전히 점화되고 연소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입니다. 만약 엑셀을 끝까지 밟으면 고회전에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연료 소모가 증가하며 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연료가 배기구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디젤 엔진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킨 비교적 현대적인 기술 중 하나는 1990년대에 등장한 커먼 레일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론가들에 의해 1930년대에 이미 구상되었습니다. 디젤 엔진의 이론과 연력학 사이클 그래프를 정말 자세히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수아여든돌 채널의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알렉산드르 채널 조전은 영상에서 이론과 실제 예시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영상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난 10년 동안 내연기관의 배출가스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디젤 엔진이 유로5 기준을 충족하려면 많은 추가 장비를 장착해야 합니다. 자동차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만 오토바이에서는 원치 않는 무게 증가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장 대중적인 디젤 오토바이인 로얄 엔필드 타우러스는 우연히 맞아떨어진 여러 상황 덕분에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인들은 공장 생산 로얄 엔필드 블릿 가솔린 모델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엔진만 교체하고 변속기는 그대로 뒀습니다. 이 모델은 80, 90년대에 생산됐습니다. 환경 기준은 신경 쓰지 않았고 디젤 연료는 휘발유보다 쌌으며 타우루스 엔진 자체도 시골에서 넣는 어떤 저급 연료도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엔진은 100km당 약 1.2리터밖에 연료를 쓰지 않는 놀라운 연비와 단순하고 높은 신뢰성을 자랑했습니다.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기본 휘발유 모델에 비해 10kg이나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오토바이의 출력은 22마력에 비해 겨우 6.5마력에 불과했고 최고 속도는 시속 60km였으며 그 속도에 도달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오로지 일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우 부족한 주행 성능은 대체로 눈감아 주었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중요한 건 걸어서 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상 타우루스는 2000년에 인도에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디젤 오토바이가 생산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도달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구조의 무거움, 기계의 크기 증가, 조종성 악화 같은 이유들은 그래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디젤 크루저나 투어링 바이크 혹은 로얄 엔필드처럼 시골에서 탈 수 있는 오토바이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힘, 가속, 다이내믹함, 그리고 두 바퀴가 주는 짜릿한 느낌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디젤은 이런 느낌을 줄 수 없습니다. 디젤 엔진의 최대 출력과 무게 대비 출력은 가솔린 엔진보다 낮습니다. 같은 배기량의 엔진을 가진 디젤 타우루스는 가솔린 분리보다 출력이 거의 3배나 낮습니다. 여러분은 터보가 있으니 디젤에 달면 격차가 줄지 않을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터보차저가 달린 오토바이를 많이 아시나요? 터보는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비용을 높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산 오토바이에 터보를 달지 않는 겁니다. 사실상 디젤 엔진이 가솔린 엔진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연비는 더 좋지만 비슷한 출력의 최신 양산 오토바이도 충분히 연비가 좋습니다. 왜 네덜란드인들도 T800CDI에서 실패했을까요? 오토바이, 특히 디젤 오토바이를 만드는 것은 종이 위에 스케치를 하는 것부터 시제품을 완성하기까지 이 일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기계를 양산하는 것도 많은 비용이 듭니다. 컨베이어를 구축하고 기술 공정을 최적화하며 물류 체계를 세우고 제품을 홍보해야 합니다. 시장에 완전히 새롭게 나온 오토바이는 처음에는 가격이 더 비싸거나 아니면 회사가 경쟁사와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미래 판매량 증가를 기대하며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대중에게 인기를 끌면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 생산 원가가 낮아집니다. 트랙티 800CDI는 2009년에 17,500유로였고 예를 들어 BMW F800GS는 같은 2009년에 약 1만 유로였습니다. 그런데 디젤 엔진의 매니아가 아니라면 추력이 2배나 약하고 덜 역동적인 오토바이에 7,500유로나 더 지불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HDTM 1030? 이 꽤 많이 보급됐을까요? 거기서는 군대가 돈을 아끼지 않았고 국가 조달이 끝나자 생산도 자연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네, 혼다 같은 대기업이라면 디젤 오토바이를 설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그들은 비용을 상쇄할 방법도 찾았을 거고요.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프리카와 NC도 꽤 잘 팔리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지난 15년 동안 전기 오토바이 개발에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디젤 오토바이가 없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그것들을 생산하겠습니까? 무거우면서 조종이 힘들고 트랙터 배기음이 나는 오토바이로 100km에 2리터만 쓰고 다닐 준비가 된 2%의 오토바이 애호가들을 위해서요.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현대 오토바이는 대부분 장난감에 가깝습니다. 운전자의 몸에서 엔도르핀과 아드레날린 분비를 늘려주는 역할을 해야 하죠. 21세기 세 번째 10년이 된 지금 오토바이로 숲에서 장작이나 밭에서 감자를 나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꽤 있긴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디젤 오토바이를 실용적인 용도로 높이 평가할 겁니다. 속도나 스릴 때문이 아니라요. 여러분, 여기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 왜 새 디젤 오토바이를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며 친구들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설명란에 고정된 계좌 정보를 통해 채널 발전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채널 크로스모토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